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탐스런 고1 사회 김건태입니다. 자, 우리가 1강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자, 2강에서 만났는데요. 2강은 내 삶을 둘러싼 C줄과 날줄이다 라는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자아와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그 형성된 자아 정체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높여라 하면서 선생님 마지막 강의를 끝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고 갈게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기대가 나를 진짜로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 칭찬해주면 나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행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요즘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참 배려도다. 나 너처럼 배려돋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막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진짜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배려하는 사람이야? 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개인의 내면에 있는 자아와 자아 정체성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사회와 이제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주고받음,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 속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궁금증 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오늘의 궁금증은요, 진짜 선생님이 그냥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할 것 같다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이틀을 딱 봤더니 내 삶을 둘러싼 C줄과 날줄. C줄, 날줄? 이게 도대체 뭐야?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C줄, 날줄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강좌에서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요것들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거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이라는 말 뭔지 알 것 같고요. 상호작용 알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알 것 같고, 관계 뭐 이거야 다 알죠. 근데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그러면 이건 알 듯 모를 듯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말 있게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갑자기 뜬금포가 나왔죠.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인간과 자연, 승자는 누구? 이렇게 해놨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승자는 누구? 그러면 둘이 싸운다는 어떤 느낌 약간 드시나요? 근데 인간과 자연은 도대체 그럼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관계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게요. 선생님, 사회 시간에 왜 일반 사회 시간에 갑자기 인간과 자연 얘기가 나오나요? 결국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이곳을 우리는 자연 또는 다른 말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궁금증 이따가 얼마나 해결이 됐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하기 전에요, C줄, 날줄은요, 선생님도 정확한 의미를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C줄, 날줄이 뭔가 좀 얽혀있다 이런 느낌 정도는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옷감을 만드는 그 배틀이라는 도구가 있죠.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할머니 모형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그 배틀이라는 기계 앞에서 이렇게 옷감 짜고 막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배틀에서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려면 실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야지 옷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줄을 C줄, 세로줄을 날줄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학에서 얘기하면 그 위선 있죠. 위선. 그리고 경선이 있습니다. 그
위선에 해당되는 게 C줄, 경선에 해당되는 게 날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십자수가 유행이 좀 지났나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대학 때 십자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십자수를 왠지 하고 있으면 굉장히 로맨틱해 보이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십자수 할 때 보니까 진짜로 C줄과 날줄을 엮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물레랑 배틀은 좀 다르대요. 물레는 실을 뽑는 도구고요. 배틀은 그 뽑은 실로 옷감을 짜는 그런 도구랍니다. 그런 것도 선생님도 이번에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인간이 하는 엄청나게 수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죠. 뭐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뜯어보면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있고요.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수많은 행위들이 있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손을 제스처를 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입니다. 자, 인간의 행위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그냥 개인적 차원의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개인적 차원의 행위예요.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행위라는 게 있죠. 그러면 자, 어떤 행위는 개인적 행위고 개인적 행위라고 우리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개인적 행위, 사회적 행위. 자, 어떤 행동, 어떤 행위는 개인적인 거고 어떤 건 사회적인 거다. 이걸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는다? 그게 개인적인 거냐 사회적인 거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개인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스타란 그룹의 노래 보면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를 보고 막 나오죠. 나 진짜 그야말로 나 혼자 뭔가를 하는 행위, 그게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적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행위들 중에 진짜 말 그대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 그뿐인 행동들은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TV를 봐도요. 나 혼자 밥을 먹고 해도 음식 재료를 어디선가 사와서 밥을 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에요. 그야말로 개인적인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누구나 다 하는 행위지만 혼자 집안에 이렇게 방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코를 막 후빕니다. 코파기 이런 건 그냥 개인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는 대다수의 많은 것들이 다 사회적 차원의 행위로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행위는 여기서 논외입니다.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 사회적 행위들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회적 행위들, 그들이 다른 구성원들하고 뭔가 행동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션과 리액션이 왔다 갔다 하는 작용, 그걸 우리는 상호작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갔죠. 그러면 이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고요. 그러면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주고받는 어떤 것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요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일단 빈칸 그냥 냅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 얘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사회학에서는요,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협동이라는 상호작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 갈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의미를 다 알죠. 협동, 뭐 같이 힘을 모으는 거, 경쟁, 서로 뭐 싸우는 거, 이 정도의 느낌은 있죠. 자,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이 협동을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요건 암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암기 아니에요. 생각하고 의미를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함. 쉽죠? 협력함. 서로 힘을 모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근데 활자로 인쇄가 된 내용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판서를 연습장 필기 노트에다가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글씨, 여러분들의 친숙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글씨로 기록을 해두시면 그게 나중에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한 강을 준비를 할 때요, 요 A4용지 딱 한 장씩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번 강에도 역시 필기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반 사회가 43강이잖아요. 그러면 43강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런 게 43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간 기말 그러면 한 10장씩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신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신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걸로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함.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서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축구할 때 11명이 서로 승리를 위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죠.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생님 강의하고 있고요. 감독님 카메라로 촬영해주고 계셔요.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경쟁이에요. 경쟁은요,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좀 어감이 다르죠. 아까는 공동의 목표였고요. 이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위에 컴마 잠깐 하고요. 서로 노력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한 목표예요. 자, 두 팀이 있습니다.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A팀은 목표가 뭘까요? A팀의 승리지요. B팀은 B팀의 승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동일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A팀은 A팀의 승리가 목표고 B팀은 B팀의 승리가 목표잖아요. 이게 왜 동일한 목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목표는 바로 승리라는 동일한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팀, B팀이 각자의 승리, 이게 동일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데요. 자, 갈등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 갈등도 역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함. 그러면 선생님, 경쟁과 갈등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에 하나 붙습니다. 자, 이거는 규칙 내에서, 규칙은 아니고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에요.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수비수와 공격수가 서로 각자의 팀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지요. 공이 흘러가면 쫓아갑니다. 서로 노력하는데 그게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컴피티션,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플릭트, 갈등은 뭐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데 반칙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다리 걸고 머리끄댕이 잡아뜯고 규칙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규칙을 벗어난 상태에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노력함. 그때 우리는 갈등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상충된 목표가 있을 때 상충된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우리 TV를 딱 켜시면요. 뉴스 딱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현안들을 놓고 각 정당이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을 뭐라고 할까요?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새누리당인데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여당은 여자들이 모인 당이 아니에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당.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해서 A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서로 어떻게 돼 있나요? 상충된 목표를 갖게 되는 거죠. 여당은 A 법안의 통과가 목표고요. 야당은 A 법안의 철회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당이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당이 목표를 달성하면 야당은 목표 달성 실패, 반대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충된 목표가 충돌할 때는 항상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세 가지 협동, 자, 다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함. 여기에 함께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경쟁은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각자 노력함. 근데 그게 규칙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갈등은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데 그게 규칙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상충된 목표가 충돌할 때도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주제 탐구의 그림을 같이 한번 뜯어볼 텐데요. 자,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해서 이 안에 지금 상호작용이 뭐가 나타나 있나요? 우리 세 개 배웠잖아요. 협동, 경쟁, 갈등. 자, 일단 보니까 주먹 쥐고 싸우네요. 얘는 갈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7번과 2번인가요? 이 두 친구는, 이 두 선수는요, 지금 경쟁 관계에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고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은 경쟁이에요. 그러면 이 3번과 2번은, 이 3번은 지금 2번을 도와주러 가고 있는 거죠. 이건 협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건 규칙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 서로 멱살 쥐고 흔들고 싸우고 이런 건 규칙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갈등 상황.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손 들라면 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단임제일까요? 연임이 가능할까요? 단임제죠.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한 번 딱 하면 그 다음에 후보가 될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 번 하면 끝이죠. 자, 근데 미국의 경우는요. 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조금 이따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지 아는 사람 4년이에요. 4년인데 중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부통령 제도가 없죠.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부통령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나올 때 짝을 이뤄서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과,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이에요. 부통령과 대통령의 조합이 한 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선거에. 그래서 팀플을 하는 겁니다. 팀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은 민주당하고요. 공화당이라고 있어요. 공화당.
그러니까 오바마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죠. 대통령 선거에. 이분은 조 바이든이라는 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팀이에요. 지금 한 팀이에요.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조 바이든. 그래서 이 둘의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선거 나올 때 같은 짝꿍.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요? 선거 운동한다. 그래서 선거 운동하는 걸 이제 러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러닝. 러닝이죠. 러닝. 뛴다. 러닝 친구. 러닝 메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닝 메이트.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러닝 메이트가 선거 운동의 동반자가 바로 조 바이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둘의 상호작용은 지금 뭘까요? 서로 경쟁일까요? 갈등일까요? 둘 다 아니죠. 협동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협동을 해서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고요. 지금은 물론 대통령이 됐지만 여기는 미트 롬니라는 공화당의 후보예요.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경쟁을 하고 있죠. 서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중이에요. 물론 경쟁하다가 상대 후보의 막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든가 이러면 갈등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 갈등은 어찌 보면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규칙이 딱 넘어가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고요. 결국 결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협동, 경쟁, 갈등 그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교재의 내용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필기 열심히 하시면서 선생님 말에 경청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개인과 지금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중이죠. 결국 개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잖아요. 사회, 이 세상을 이해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사회, 자, 현상. 우리 사회 현상이라는 거, 정치적 현상, 경제적 현상, 문화적 현상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면 사회문화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뭐 수능에는 나오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도 이 관점을 갖고 보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을 갖길 바래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사회현상을 딱 바라보는데 관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첫 번째는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선생님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자, 거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시적인 관점.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는 센스 있는 친구들은 벌써 답이 나오네요. 미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작년까지 EBS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경제를 강의를 했는데요. 올해 경제는 작년 선생님 찍어놨던 경제를 또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는 1학년에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됐고요. 이 경제라는 것도요. 크게 보면 거시경제와 또 미시경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거시, 미시를 구분하는 건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길 바랍니다. 이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요. 이 거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거자가 뭘까요? 거인 할 때 크다는 얘기예요. 거대하다 할 때. 그러면 거시적이란 얘기는 거대한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미자는 뭘까요? 우리는 우주 앞에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미물에 불과해. 미물이 뭐죠? 작은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스튜디오 안은 지금 굉장히 깨끗해서
미세먼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할 때 미자가 뭐예요? 이건 작단 얘기예요. 그러면 미시적 관점이라는 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작은 시야로 바라보겠다? 그러면 뭔 얘기야? 그게 뭔 얘기예요? 이거는 큰 시각으로 바라보겠다? 그게 뭔 얘기예요? 결국 이 사회라는 건 누가 모인 거죠? 개인들이 모여 있다. 개인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회 집단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뭘 바라보겠다? 개인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프레임을 보겠다는 거예요. 틀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딱 볼 때 어떤 집에 딱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집에 골조를 보는 겁니다. 아, 친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 집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집에 갔더니 아기자기한 소품들, 인테리어들, 소파는 요 색깔이네, 냉장고는 몇 리터,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이라는 건 디테일한 것들을 추적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뭘 바라보겠다? 개인을 바라보겠다. 개인을 연구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사회의 어떤 구조나 제도, 그런 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고요. 얘는 미시적 관점은 개인을 보겠다. 그러면 개인을 보겠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개인을 바라보겠다? 개인의 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얼굴인가요? 개인의 얼굴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나요? 아닙니다. 개인들이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이 강좌의 첫 부분에 얘기했던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 행동들이 바로 분석의 대상이 된다. 개인의 행위를 초점을 두고 개인의 행위를 바라봄으로써 사회 현상을 분석하겠다. 그 다음에 구조나 제도나 틀을 보고 분석하겠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뭐 이런 게 있죠. 요즘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많이 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친구가, 길동이란 친구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자지? 왜 잘까?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쟤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했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쟤는 그냥 어제 쟤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학교라는 제도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학교 제도라는 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자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거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지금 강좌에서 이거 1시간짜리예요. 이것만 1시간짜리인데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플러스 알파가 뭐라 그랬죠? 플러스 알파가 우리 교재의 개념 앤드 우리가 나중에 수능의 선택 과목을 공부할 때 밑거름이에요.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거시적 관점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론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갈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론은 나중에 보수로 이어지고 갈등론은 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보 개혁. 자, 그거까지는 안 나갈게요, 지금은. 자, 미시적 관점의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이름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걸 사실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미시적 관점은요, 인간의 행위지요. 그쵸? 인간의 행위는 서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행위가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근데 이론이죠. 그래서 론자가 붙습니다. 상호작용론인데 앞에 뭐가 붙냐면요, 상징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러면 상징이라는 게 뭐죠? 인간의 행위들이 수많은 상징들을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칠판을 탕탕탕탕 두드리고 있죠. 이게 뭐죠? 주목해라, 주목해라.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바라보겠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우리 아까 하던 얘기로
가져와 볼게요.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뭐로 이어진다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상호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뭐로 이어지냐면요. 선생님이 처음에 네모 하나 쳐드렸었죠. 그게 바로 사회적 관계로 형성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집단이죠. 집단이에요. 자, 사회적 관계라는 건 이런 거죠. 사회적 관계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기 전에 사회적 관계는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가? 형성 과정. 뭐로 형성된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사회적 관계라는 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사회적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 사회적 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누가 있나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그것도 사회적 관계예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이런 관계는 사회적 관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잘 붙이진 않아요. 어색하죠. 근데 사회적 관계 아주 대표적인 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어떤 개인적인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니죠.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친구 사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친구 사이. 그 다음에 식당 사장님과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과 단골 손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계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입니다. 집단. 근데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요. 사회 집단.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사회 집단이 되려면 소속감을 가진 구성원들이 그 집단 안에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보러 관중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앉아 있죠. 그게 사회 집단일까요? 거기에 소속감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축구 구경 갔을 때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어떤 팀의 응원단이에요. 뭐 서포터즈라고 하나요? 그러면 집단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관중으로 들어가서 내가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 그냥 그건 군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군중. 그래서 집단이라는 사회 집단이 성립하려면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혼자서 내가 어떤 집단을 이루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속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거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좀 부끄럽지만 초성으로 외우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들 소세지 반찬 좋아하나요? 소세지? 이거는 소세지가 아니고 소세지 동생이에요. 소이지입니다. 소이지. 물론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날 일이 없잖아요. 소이지 이렇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뭘 의미한다? 집단을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사회적 행위는 뭐로 이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사회적 관계가 뭐를 이룬다? 사회 집단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사회적 행위 안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기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 관계는 뭘 의미한다? 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그거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 빔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오늘의 궁금증 할 때요. 인간과 자연, 승자는 누구?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승자가 누군지 볼게요. 인간이 이 환경,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누가 더 세냐 이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통사회라고 한번 해볼까요?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 앞에 어때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였죠. 예를 들면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굶어야 돼요. 인간은 자연 앞에, 환경 앞에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다. 이게 전통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환경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한다. 환경 결정론.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극지방에 가면 그 이누이트족이 있죠. 이누이트. 그걸 이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에스키모라고 많이 배웠었는데요. 에스키모라는 말을 그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누이트가 실제로 그 민족을 부르는 말이고요.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라고 하지 말고 이누이트들이 그 얼음집 짓고 살죠. 그 얼음집 이름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잘 안 나시나요? 이글루입니다. 이글루. 이누이트들이 이글루를 짓고 사는 게 바로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이에요. 너무 추워요. 근데 추위를 막기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어쨌든 방어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 앞에 순응하고 자연 조건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형태로 환경 결정론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그럼 마을이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나마 오아시스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럼 오아시스 옆에 마을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 앞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언제냐면요. 근대예요. 근대 이후. 그럼 우리가 근대라는 시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근대는 시민혁명 이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혁명을 보통 이제 18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18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 근대 이후 그때는 과학기술이 막 비약적으로 발달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연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환경이 인간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환경 가능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한다고요? 순응하고 적응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뭐 할 수 있다. 오히려 지배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 그냥 떠내려가고 가뭄이 들면 굶어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극복했다? 아, 홍수가 날 때 댐을 막아가지고요. 물을 가두고 필요할 때 흘려보내는 거죠. 아, 인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환경 가능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다고요? 댐을 건설한다. 근데 여러분들 댐이라고 하는 게요. 영어입니다. 영어.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댐이 한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댐이 한자라고 했더니 뭐 하늘천 따지처럼 뚝댐 이런 한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댐은 영어예요. 댐을 건설한다. 이게 환경 가능론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살다 보니까 환경 가능론의 입장에서 자연을 지배하고 극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연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이 아파요. 인간이 자꾸 건드니까 자연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한 그 결과가 다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댐 건설하면 그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죠? 파괴됩니다. 그럼 생태계가 파괴됐더니 그 결과가 고스란히 다시 인간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뛰어넘으려고, 극복하려고, 지배하려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연과 인간은 서로 친구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런 입장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생태학적 입장이에요. 생태학적 입장. 왠지 느낌이 뭐를 보존하자? 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생태학적 입장이 이런 겁니다. 인간하고 자연하고 누가 세고 약하고가 어딨어. 그런 게 아니고 이 둘은 서로 친구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긴 이용하되 적당히 이용하자는 거죠. 적절한 수준에서 자연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을 극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공존. 아주 좋은 표현이 있네요. 공존하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하는 게 바로 생태학적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것들을 빔 자료를 통해서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제 탐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거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무슨 상을 받았대요. 장관상을 받았대요. 그 상을 받은 과정을 보니까 땡땡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오염 개선 사업, 천변, 하천 주변의 공원화 사업 등을 벌여서 A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했다.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개발한 게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태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지만 이 입장은 바로 생태학적 입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질 개선 사업을 벌였다. 그래서 실제 수질 등급이 개선되고 붕어와 피라미가 다시 생태계에 복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생태학적 입장은 거기서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있죠. 브라질의 도시인데요. 거기서 1992년에 세계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선언인데요. 리우 선언입니다. 리우 선언. 거기서 주창된 개념이 있어요. ESSB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 하면 뭐 환경적으로, sound 하면 뭐 들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유지하다, 지속하다, development 개발이다.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되 지속 가능한 개발. 우리 세대에서 개발 다 파헤치고 끝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인류가 수천 년 더 살아나가야 되니까 미래 세대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개발을 하자. 그러니까 생태계를 좀 고려하자, 보호하자. 인간과 자연은 어떤 존재니까? 공존하는 존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열대지방에 가면 진짜 집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갖고 고상식 가옥이라 합니다. 높은데 이렇게 집을 기둥을 받고 붕 띄워놨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덥죠. 그러니까 지열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열대지방에 가면 스콜이 막 쏟아지죠. 스콜. 갑자기 내리는 대류성 강수해. 우리나라 소나기 같은 거. 그런 게 쏟아지니까 집안에 자꾸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집을 띄워야지. 그래서 고상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떤 입장일까요? 환경 결정론, 가능론 중에 일단 선생님이 좁혀드렸죠? 둘 중에 뭘까요? 환경이 그래.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하고 순응하는 거야. 너무 추워. 이글루를 만들어야지. 너무 더워. 집을 띄워야지. 이해되시나요? 자연 조건에 따라서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 지역에 가면 이렇게 지붕이 굉장히 급하대요. 집의 지붕을 급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더 힘들겠죠. 그냥 평평하게 만들면 쉬울 텐데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이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소나기 같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잘 빠지도록, 흘러내리도록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환경 결정론의 입장.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방콕에 가면 수상가옥이 있대요. 이것도 역시 환경 결정론. 그 다음에 이 몽고라는 말보다 몽골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거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지금 이 강의의 핀트랑은 안 맞는 얘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몽고에 가면 선생님이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말이 아니고요. 이 집이에요. 이동식 가옥. 이걸 게르라고 합니다. 이거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튼튼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집을 유목에 따라서 풀을 찾아서 유목 떠나죠. 그때마다 이렇게 천막식의 이동식 가옥으로 만들어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환경 결정론의 입장. 마찬가지죠. 툰드라의 지역에 가도 여기는 왜 이동식 가옥을 할까요? 술록을 유목한대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동식 가옥. 그런 것도 환경 결정론. 자, 얘는요. 툰드라 지역의 송유관입니다. 송유관이 뭐죠? 기름 흘려보내는, 기름 운송하는 관이죠. 빨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송유관을 지면에다가 설치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나요? 기둥을 막 받고 띄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여기도 좀 먼데요. 지면에서 띄워져 있죠. 왜 이렇게 힘들게 띄워놨을까요? 이 툰드라 지역이라는 지역은, 툰드라는 기후인데요.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땅이 완전히 얼어요. 근데 녹는답니다. 그러면 땅이 녹으면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친구들은요. 겨울철에 축구하러 딱 운동장 나가면 아침에는 그나마 땅이 얼어 있으니까 축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땅이 녹으면 질퍽질퍽하니까 축구 못합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름이 되면 땅이 녹으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서 우는 거예요. 땅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집이나 송유관을 그냥 놓으면 이게 흔들려서 이게 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평생 안 녹는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박아서 그 다음에 기둥 위에다가 송유관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지표면이 울어도 기둥은 끄떡없죠. 요렇게 하는 거, 요게 환경 가능론의 입장입니다. 자, 얘는요. 댐, 환경 가능론. 인간이 어마무지하죠. 이렇게 댐을 건설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새만금 간척 사업인데요. 방조제라 그러죠. 이게 바다인데 방조제로 물을 막고 여기 땅을 메워서 간척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길이가 무려 33km랍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래요. 그 전까지는 네덜란드 거였는데 32.5였대요. 우리가 500m 더 건설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로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이 길이가 33km. 어마무지하죠. 환경 가능론. 환경 가능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얘는 뭐죠? 얘는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냈죠. 근데 그 위에다가 이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을 연결하는 생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깎았다. 여기서 딱 끝나면 그건 환경 가능론이죠. 인간이 산을 극복했으니까 환경 가능론이에요. 근데 생태계를 고려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요. 이 위에 사는 동물하고 밑에 사는 동물들하고 더 이상 못 다니죠. 그래서 다니다가 막 로드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길에 다니다가 동물들이 끼어들면 막 죽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을 고려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태 다리를 건설한 겁니다. 이게 바로 생태학적 입장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는 없었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이어서 붙이고 3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사실과 가치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